특검이 오늘부터 공식 활동을 개시했습니다. 한 열흘 전부터 사실상 수사를 좀 해오고 있었는데요. 준비 기간 동안에 오늘 시작하자마자 국민연금 그리고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 이 두 곳을 포함한 10여 곳에 압수수색을 실시를 했습니다. 특검이 왜 국민연금과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을 뒤졌느냐? 이것은 삼성의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이 결국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과정 때문에 됐고, 이 배경에는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이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어떤 의심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고 삼성은 이 최순실 딸 정유라를 위해서 220억을 특혜 지원하려 했고, 그 중에 이미 80억이 지출되었고 두 재단에도 204억을 이미 지출을 했습니다. 삼성이 이렇게 비정상적인 지원을 한 게 최대 현안이자 그룹의 지배권 장악, 즉 이재용 후계 구도에 있어서 핵심이 되던 이 두 기업 합병 과정에서 최순실의 도움을 받으려고 그렇게 한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예측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지배구조 개편의 핵심 일이었죠. 자, 그래서 이게 잘 되는가 했는데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반대하면서 어려움을 겪으니까 캐스팅 보트를 진 국민연금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 과정에서 비선실세 최순실에게 다리를 낳은 거 아니냐, 이런 지금 의심을 이 특검은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이 국민연금에서 합병 찬성을 주도한 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을 이 당시 국민연금 이사장이던 최강 씨는 경질을 하려 했는데 위에서 압력이 들어왔다고 폭로를 했고요. 문영포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 지금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입니다. 이 사람이 청와대의 뜻을 거론하며 합병 찬성을 종용했다라는 정언이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자, 어쨌거나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번에 최순실 게이트의 핵심은 삼성의 최순실과 박 대통령과의 어떤 커넥션 부분이 핵심이고, 이것이 뇌물죄 적용이 돼야 된다. 검찰 수사가 그것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검찰 수사는 아무리 박 대통령을 직권남용이나 강요해서 공모로 걸어도 그것은 국민들이 납득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특검이 굉장히 빠르게 철저하게 준비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광속 행보를 했다, 오늘 그렇게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저는 상징적으로 삼성과 관련된 이런 뇌물 의혹에 특검이 처음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은 매우 잘한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특검이 준비를 많이 했다고 자부하는데요. 이런 특검의 이 준비를 통한 이 조사가 박근혜 대통령과 삼성 간의 뒷거래를 정조준해서 뇌물죄를 입증할 수 있을 것인지, 그렇게까지 갈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이번 최순실 게이트 특검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제가 TV에 나가서도 엄청 이야기를 했는데요. 왜 최순실 딸 정유라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강제 귀국을 하지 않느냐, 그리고 이미 이들에 대해서 상당한 혐의를 확정해 놓고 있는 독일 검찰의 수사 협조를 하지 않느냐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아예 검찰 조사에서는 정유라를 배제시키는 방향이었는데 그러기에 무슨 정치적인 압력이나 배경이 있느냐라는 이야기도 제가 방송에서 많이 했습니다. 자, 특검은 정유라에게 일단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아마 이화여대 입학 과정에 관한 일로 보이는데요. 특검이 독일에 체류 중인 정유라의 체포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를 받았다고 합니다. 자, 이를 토대로 독일 검찰의 수사 공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수사 공조 내용은 정유라의 소재지 확인, 수사 기록 및 거래, 통화 내역 수집, 독일 현지 재산 동결 등인데요. 또 특검은 정유라의 여권을 무효화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자, 여건이 무효화되면 불법 체류자 신분이 되어서 추방될 수 있겠죠. 이번에 특검이 이 업무방해 혐의로 이렇게 영장을 발부받는 데는 이 청담고등학교 이하여대의 이런 입학 졸업 의혹과 또 삼성측으로부터 대가성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 이 두 가지입니다. 정유라는요, 수혜자이자 공모자입니다. 이 꼬레 스포처, 비덱 스포처에 80억을 받았는데 그 스포처의 공동 주주가 정유라입니다. 그래서 이 특검은 독일의 사법 공조를 이제사 요청하겠다고 했는데 독일을 검찰이 참 이 어리둥절할 겁니다. 프랑크푸르트 검찰 책임자가 수차례에 걸쳐서 한국에서 협조하면 공조 수사를 하고 정유라를 한국에 보내는데 또 자신들이 확보한 자금 세탁에 관한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 자료를 주고 공조를 할 건데 한국에서 아무런 연락이 없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사 특검이 독일 검찰에 사법 공조를 요청했습니다. 참 나라 망신 여러 가지로 당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조사에 따르면요, 이 한국인이 100만원을 벌어서 빚을 갚는데 27만원을 쓴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벌은 돈 중에서 27%를 빚을 갚는 데 쓴다. 자, 한국인의 전국 가구의 평균 부채는 6,655만원이고 1년 전보다 6.4% 증가했습니다. 자, 증가폭이 이전에는 3%대였는데 이제 6%대로 더 커졌습니다. 가계부채 가운데 4,686만원이 금융대출입니다. 은행에서 빌린 거고요. 금융부채의 82%, 즉 액수로 보면 3,847만원이 주택담보대출입니다. 그래서 흔히 1,300조 부채 중에서 700조 가량이 부동산 담보대출일 거다 하는데 실제 조사해보면 그보다 더 커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빚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자 부담도 올라가고 이러면서 100만원을 벌어봤자 27만원을 빚을 갚는데 쓴다는 겁니다. 반면에 소득이 증가하는 속도는 부채 증가 속도에 훨씬 못 미쳐서 부채는 1년 사이에 6.4% 증가했는데 소득 증가는 작년 평균 가구 소득이 4,883만원으로 2.4%만 늘었다는 겁니다. 가처분한 소득 대비 부채가요 163%입니다. 이거는 뭔 말인가 하면 벌은 돈을 한 푼도 안 쓰고 1년 7개월 동안 모아야 빚을 갚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빚 증가 속도가 소득보다 2.7배가 빠르고 자영업자의 빚이 직장인의 1.6배라는 겁니다. 자, 빚을 내서 자영업을 하는 사람이 다시 늘었는데 자영업자의 73만 명이 100만원도 벌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직장에서 잘리니까 먹고 살 길이 없어서 할 수 있는 것은 자영업자밖에 못하는데 자영업을 하려면 또 돈이 있어야죠. 이래서 빚을 내서 자영업을 하는데 자영업자 중에서 73만 명이 100만원도 벌지 못한다. 이건 적자지요. 그래서 지금 고용이 없는 1인 자영업자 수가 올해 408만 8천 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566만에 달하는 자영업자의 가처분 소득 대비 금융부채가 164.2%고 월급 생활자는 101.1%입니다. 그러니까 자영업자의 빚 부담이 월급쟁이의 1.6배나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은퇴한 고령층도 붕괴 직전인데요. 전국 평균 빈곤율이 16%였는데 6명 중에 1명이 빈곤했는데 작년 기준으로 66세 이상 고령층을 놓고 보면 빈곤율이 48.1%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령층 중에서 두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빈곤하다는 겁니다. 이럼에도 정부는 아직도 고소득층이 빚이 많아서 한국의 가계부채가 위험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한국은행과 통계청이 낸 이 통계가요,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위험한가 이런 부분을 갖다가 보여주는 징표라고 생각합니다. 자, 한국의 이 경제 정말로 위기고요. 내년이 고비인데요. 지금 경제와 관련해서 어떤 판단을 하시는 분들은 내년까지 매우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